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계청에 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역사가 백승종입니다.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계청의 굴욕은 또는 정계청의 굴욕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회복도 있었으니까 그 파란만장함은 사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후에까지 이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싸움은 정계청의 명예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이권 다툼은 아니고 그것이 문화투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문화적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한 팀과 그 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기도 하고 깎기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게임이지만 그들 당사자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그런 게임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계청과 정계청의 자손들과 정계청의 제자의 자손들이 완전히 대가 끊겼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싸움은 계속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계속 되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사실 그가 지었다고 하는 죄, 그가 반역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매우 불투명하고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그들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다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 반대 논리를 끊임없이 구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이 잡으면은 복구가 되고 상대편이 잡으면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정계청의 제자들이 많았으니까요. 호남에 국한된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학자였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 아니어도 한양 사람들도 제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좌의정을 지내게 되는 남이공과 같은 사람도 정계청의 제자죠. 정계청은 사실 그 당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색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색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투쟁을 벌인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후대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져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청의 진면목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애써 노력했고 그 성과도 상당히 컸던 사람이 바로 해남 윤씨, 남인의 거두인 윤선도입니다. 윤선도는 따지고 보면 기축구곡대 형장에 이슬이 되고 말았던 이발이라고는 또 어마어마한 학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발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윤선도로서는 기축구곡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러면서 윤선도는 다음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대단한 그런 학자입니다만 윤선도는 기축옥사 때 죽었던 인물들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정계청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진 그의 죄는 다 지어낸 죄다. 그는 대단히 훌륭한 스승이다. 그분은 우리 남인의 스승이 될 만한 분이다. 라고 부각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투쟁이, 회복을 위한 투쟁이 길어질수록 이제 후손들 간의 싸움도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가령 정계청과 정계청의 형제의 자손들이 있죠. 고성정씨들.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발과
이 길의 자손들이 있죠. 그거는 광산이시거든요. 이분들은 정철의 후손인 연일정 씨와는 기축옥사가 일어난 이후 400년이 지나도록 결혼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야말로 철천지한을 품고 살았다. 이게 도대체 그럴 일인가 하는 생각이 제3자로서는 들죠.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산서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서원이라고 하는 정신적 유산이죠. 유형화된 정신적 유산이죠. 그런 자산서원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을 때에는 정계청의 말하자면 지지 세력들은 실질적 거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반대파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산서원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자산서원은 회철과 복원의 과정을 5번이나 겪었다. 사실 사액서원입니다. 나주 아래 한평에 있는, 오늘날 한평에 있는 서원인데요. 그 과정을 간단히 스케치해 보면 정철이 이끌던 서인이 선조 때 이미 실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곧 정계청은 신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계청이 저 북쪽 변방에서 억울하게 죽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에 일단 신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해군 때가 되면, 그때는 북인이 집권하던 시대니까요, 무안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산서원인 거죠. 그런 다음엔 이 사원이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계속 공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대북파 옹호 속에서 기축옥사 때 희생된 북인들을 복권시켜주고, 당연히 자산서원은 중요한 서원으로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 때가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인조 때가 되면은 대북파가 이제 제거가 됐으니까 이제 죽은 정계청의 위기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숙종 때가 되면 이거 완전히 우왕좌왕을 하게 됩니다. 숙종은 보통 우리가 어떤 정치를 했다고 말합니까? 환국 정치의 달인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환국 정치라는 건 뭡니까?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을 전환했다는 거죠. 정치적인 주도권을 한 파에서 또 다른 파로, 그 파에서 얼마 후에는 또 다른 파로 옮기는 그런 일을 숙종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은 작고했지만 아주 천재적인 한국사 연구자가 있었는데, 제임스 팔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임스 팔레라고 하는 학자는 어떤 글에서 숙종을 뭐라고 했냐면, 숙종은 마치 당쟁을 지휘한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와 같았다. 숙종에게 각 당파는 마치 피아노, 바이올린 등등 악기와 같았다. 그리고 이 숙종은 때에 따라서는 바이올린 크게, 피아노 크게, 이 악기 줄이고 저 악기 키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한 바가 있었는데요. 숙종은 과연 여러 차례 물갈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인이 집권하면 자산서원은 복구가 되고, 노론이 집권하면 무너지고, 숙종은 정계청을 위해서 제문까지 썼습니다. 제문까지 써놓고 자기가 제문까지 써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 사당을 아주 깡그리 그냥 납작하게 문질러버리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숙종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숙종 때 왜 그런 환국정치가 많이 일어났는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숙종 때 17세기는
지금 21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그렇듯이 기후 위기가 아주 심한 시대였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한 시대였고 그렇게 기후가 요동을 치면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건 뭔가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홍수가 나고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냉해가 있었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그것이 환국정치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계청을 숙종 때 아주 심하게 몰아붙인 인물은 동춘당 송준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준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문화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념적 투쟁에서는 의리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니까 의리론에 입각해서 자기 스승들이 전했던 말, 정계청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전한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면 그는 그 파 안에서 이제 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철이 한 말, 김장생이 한 말은 금과 옥조가 되었다. 그런데 정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던 김장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김장생이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송시열은 그것을 진짜로 사실로 믿고 동춘당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들은 접점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인에게는 진실인데 똑같은 진실이 노론에 가면은 이것은 사기가 되는 것이고 서인들 사이에서는 정설인데 그것이 남인에게 오면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거짓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진실이 뭐라고 보는 것이었습니까? 노론편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남인 쪽의 얘기가 진실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계청에 관한 한 역사적 사실은 남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웠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숙종의 아들이지만 영조는 숙종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도 간단히 말하고 싶습니다. 숙종은 마치 오케스트라단의 지휘자라도 된 것처럼 여러 당파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게임을 매우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숙종에게도 별로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에게도 유리하지 않았죠. 왕비를 쫓아내게 되고 또 쫓아냈던 왕비를 다시 맞이하게 되고 또 자기가 사랑한 후궁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또 후궁을 또 죽여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것을 영조는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조는 왕이 된다면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왕은 더 이상 너희들 노론이니 남인이니 소론이니 북인이니 너희들의 이념투쟁에 내가 개입을 안 하겠다. 너희들의 이념투쟁에 개입하면 나까지 죽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당파를 위주로 정치를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른바 당론이라는 것에 나는 휘둘리지 않겠다. 그런 입장을 영조는 명확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영조 때가 되면 환국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 정계청의 어려운 점은 인조 때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송준길이 앞장서서 정계청에 대한 탄압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문서,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100% 진실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딱한 사정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스승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것이 더욱더 중요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선의 문화투쟁의 큰 이유였고요. 그것이 지속적인 이유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당쟁이 사실 중국의 송나라 때도 있었는데 송나라 때의 당쟁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조선의 당쟁이 길어진 이유는 과거급제자를 많이 뽑았기 때문입니다. 과거급제자를 많이 뽑다 보니까 많이 뽑았다는 말은 조선은 연평균으로 하면은 연평균입니다. 1년 평균에 한 30명 정도의 문과급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명씩이나 뽑은 문과급제자에게 제대로 자리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송나라는 어땠냐면 송나라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습니다. 송나라는 조선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를 뽑아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은 제대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데요. 많이 뽑고 조금 뽑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관련은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도 그렇고 명나라나 청나라 때도 한 집안에서 문과급제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제일 명문가라 하더라도 500년 동안에 자손이 많죠. 그 가운데 대과에 급제한 사람은 중국의 경우에는 30명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집안도.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500년 동안에 큰 집안에서는 대과 급제자가 다 2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 중에는. 그러니까 당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당쟁이 이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문과급제였고 할아버지가 당쟁을 했지만 손자인 나는 문과급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더 이상 문과급제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을 조정에 가서 관찰하려고 하는 자손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그때 당쟁은 하지만은 그 당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는 어떤 줄기를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환관대 사림이라고는 구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의 당쟁은 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자손과 그 제자의 자손들이 주요 집안들은 여전히 생원, 진사, 문과급제자 수십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게임은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파도 다른 한파를 완전히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리멸렬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본다는 겁니까? 곤제 정계청과 그의 제자들이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 자산선의 흥망에서도 반복된 흥망에서도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당쟁을 우리가 지나치게 저는 악마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미화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만 악마화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매우 조선적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 그 조선적 현상이었던 데는 과거 제도와의 관계가 깊다. 조선사회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그와 같은 인맥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조선 사회는 중국 사회보다 훨씬 더 어떤 사회가 되었겠다. 오랜 세월 동안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성리학의 정신에 입각해서 문화가 말하자면 고을, 마을까지 말하자면 모세혈관까지 사람을 어떤 국가를 한 사람 인체에 비유한다면 모세혈관까지 고루고루 스며드는 그런 사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말하자면 교육의 열풍이 이념화가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정치 그리고 한국의 사회 문화에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